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누가 이기나 보자. 옛날에 서씨성을 가진 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서씨가 뒷산에서 밭을 메고 있는데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가만 살펴보니 골짜기 저 너머에 하얀 여우의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질겁을 하고 도망을 갈 텐데 서씨는 소나무 뒤에 숨어서 여우가 하는 짓을 보고 있었습니다. 애민 여우는 사람 해골을 제 머리에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거예요. 저놈의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을 하려나? 서씨는 밭으로 돌아와서 김을 매는 척했죠. 아니나 다를까 등 뒤에서 맨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님! 사방님! 서씨가 돌아보니 세상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둔갑한 백여우였습니다. 서씨는 짐작을 하면서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와이파이, 이 산속에서 니시오? 도대체 저는 저기 저 소나무 숲 너머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서방님을 잘 알고 있었지요. 저희 집으로 가서 목이나 축이시죠. 오럼 먼저 앞장서시오. 내 뒤따라 가리다. 여칭 여자로 둔갑한 백여우는 서씨가 속아 넘어간 줄 알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춤을 추듯이 사뿐히 앞장서서 걸었어요. 그런데 뒤따라가는 척하던 서씨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가지고 있던 호미로 여자 뒤통수를 내리쳤죠. 그런데 아플싸, 호미가 그만 빗나간 거예요. 여자는 몇 번 캥캥거리더니 백여우로 변해 불이 나게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서씨는 어제 일이 찜찜했지만 호미를 들고 다시 김을 매러 갔어요. 막 뒷산에 오르는데 어디서 흙먼지가 뽀얗게 일었습니다. 아니, 저기는 우리 조상들 무덤이 있는 곳인데? 서씨가 급히 달려가 보니 어제 그 백여우가 무덤에 구멍을 파고 있는 거예요. 요 백여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서씨는 칡덩굴로 올가미를 만들어 무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여우가 판 무덤 구멍 앞에 그 올가미를 늘어뜨리고는 일부러 수선을 피웠죠. 불이야! 산불이다! 그러자 백여우가 무덤 구멍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기척이 나는 거예요. 서씨는 얼른 올가미를 잡아챘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이번에도 잽싸게 달아나고 말았어요. 서씨는 분하고 원통해서 그만 병이 나고 말았죠. 며칠을 누워만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여우는 서씨가 보라는 듯이 또 무덤을 파고 있었죠. 그날부터 서씨는 반일도 쉬고 어떻게 하면 백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 옳지, 여우도 떡을 좋아할 거야. 소마림은 방앗간에 가서 고소한 깨소금떡을 한 바구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여우가 지나다니던 산길 발 아래에 있는 구멍에 숨겼죠. 백여우는 이 고소한 냄새에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도 얼씬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잡으려는 함정이라고 생각한 거였죠. 서신 동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떡을 꺼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아저씨는 이렇게 맛있는 떡을 왜 여기다 숨겨두고 먹어요? 이 녀석아, 조용히 하거라. 백여우가 듣고 이 맛있는 떡을 다 꺼내 먹으려고 그런다. 던지고 서씨는 아이와 함께 산에서 내려갔죠. 서씨는 아이를 마을까지 데려다주고는 몽둥이를 들고 깨소금떡 숨겨놓은 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과연 서씨가 생각한 대로 백여우가 깨소금을 훔쳐 먹으러 나와 있었습니다. 누가 잡으러 오나? 두리번거리다 한 입, 또 두리번거리다 한 입. 처음에 이렇게 먹던 백여우가 이제 마음을 놓고 깨소금을 마구 집어먹을 때였죠. 백여우 뒤에 숨어서 지켜보던 서씨가 백여우 뒤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몽둥이를 내리쳤어요. 여우는 그렇게 깨소금떡을 입에 문 채 죽고 말았습니다. 서씨는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산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요놈 백여우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이죠. 이야기 2. 배운 사위와 못 배운 며느리. 옛날에 천석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금이야 옥이야 하며 아주 정성 들여 길렀어요.
좋은 옷 입히고 맛난 음식 먹이고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 만든다고 갓난아기 때부터 이것저것 가르쳤죠. 글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예의범절도 모두 가르쳤습니다. 글 읽는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시 짓는 법, 그림 그리는 법, 글씨 쓰는 법에다가 노래하는 법, 말하는 법, 걸음 걷는 법까지 가르쳤어요. 미영이 가르쳐서 나이가 차니 아주 훌륭한 색식감이 될 수 있었죠. 이만하면 가르칠 것은 모두 가르쳤겠다. 이제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낼 일만 남았구먼. 천석군 부자는 아주 흐뭇해서 여기저기 시집 보낼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웃 동네 만석군 집에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그리로 시집 보내기로 했어요. 시집 보내는 날 사돈 영감에게 은근히 딸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 집 딸애는 어릴 적부터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답니다. 아마 사돈댁에 허물이 되는 일은 없을게요. 썸무십 집에서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니까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예, 아가야. 듣자 하니 너는 배운 것이 많다는데. 그래, 뭘 배웠느냐? 자, 며느리는 자기가 배운 것을 글 외듯 줄줄 외웠어요. 글은 천자문을 읽어도 막힘이 없고 글씨는 12가지 모양을 다 익혔습니다. 운을 떼면 바로 시가 술술 나오고 책 30권을 한 자리에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붓으로는 못 그리는 그림이 없고 하루에 10폭 병풍 수를 놓습니다. 300가지 노래를 부를 줄 알고 20가지 악기를 탈 줄 알지요. 또 있느냐? 여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다 익혔습니다. 말씨와 앉음새, 절하고 걸음 걷는 법도 배웠습니다. 또 있느냐? 며느리가 자기가 배운 것을 그만큼 일러주었는데 시아버지가 또 물으니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더 배운 것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 또 없느냐? 영애, 네,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뭐가 못마땅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글 외듯 줄줄 외는 거예요. 곡식을 익혀 밥을 짓고 갖가지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상 차리는 법은 배웠느냐? 못 배웠습니다. 불올리네로 명을 잡고 배틀로 배를 짜서 중위적삼, 치마 저고리에 도포 두루마기 짓는 법은 배웠더냐? 그것도 못 배웠습니다. 그럼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호미로 김을 메어 거른 주고 거두어서 도리깨로 마당질할 줄은 아느냐? 그런 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자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니 호령이 서리빨 같았어요. 네가 많이 배웠다더니 쓸모없는 것만 배웠구나. 일 중에서 농사 짓고 음식을 장만하고 실을 자사 옷 짓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은 없느니라. 너는 다시 친정에 돌아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부터 배워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가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사돈이 되는 천석군 집에서 생각해보니 아주 괘씸했습니다. 만석군으로 사는 부잣집에서 며느리더러 온갖 험한 일을 다 배워가지고 오라니 그런 심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워놓았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내 조와 자식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두고 보자. 여기로고 나서 자기 사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만석군 집 아들을 부른 거였죠. 이러한 일은 다 배워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래, 자네는 일을 얼마나 배웠는가? 하고 따지니까 사위가 이야기했습니다.
잘할 줄은 몰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배웠습니다. 허미사이즈 우마하니 만석군 부잣집에서 아들에게 험한 일을 가르쳤겠느냐 싶어서 이것저것 일을 시켜보았어요. 자네, 나무 할 줄 아는가? 예, 할 줄 압니다. 네, 그럼 산에 가서 나무 한 즘 후딱 해오게나. 그러니까 사위는 지게를 덜렁지고 나가더니 반나절도 안 돼 나무를 산더미만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몸에 익은 솜씨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거였죠. 코에 밭갈이 할 줄은 아는가? 예, 압니다. 그런 저기 소가 있으니 끌고 가서 밭을 갈고 오게. 그러자 사위는 황소에다 쟁기를 지워가지고 밭에 나가더니 이랴 소를 몰아 번개같이 밭을 갈았어요. 밭을 다 갈고는 오줌 장구는 날라다 밑거름까지 듬뿍 주고 왔죠. 농사 짓는 일은 그렇다 치고 신 삼을 줄은 아는가? 예, 그것도 할 줄 압니다. 그럼 한번 해보게. 사위는 삼껍질을 벗겨다가 야무지게 꼬아서 미투리 한 켤레를 본때 있게 삼아 놓았어요. 그 모습에 장인은 탐복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어찌 그리 일을 잘하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운 것뿐입니다. 천석군 집에서는 그때부터 딸에게 온갖 일을 가르쳤습니다. 밥 짓고 옷 짓고 빨래하고 농사 짓는 법을 다 가르쳐서 다시 시집으로 보냈어요. 만석군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좋아하며 며느리를 잘 대접했다는 이야기랍니다. 이야기 3. 디신과 바둑두는 원님. 옛날 부평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에서 이곳을 잘 다스리라고 원님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원님이 오기만 하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면 죽고 그렇게 3사람이나 죽어나가자 야단이 났습니다. 이걸 어쩌나 생각하다 옳거니 하고 아주 용감한 장군 한 사람을 내려보내기로 했어요. 장군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부평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배에 힘을 잔뜩 주고 혼자 앉아 있는데 새벽 1시쯤에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촛불이 꺼지더니 이번에는 방문이 달그락 흔들렸습니다. 장군은 무서워서 눈을 딱 감았다가 뜨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정말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장군은 머리카락이 쭈뼛 선 채로 귀신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빙그레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제야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만났나 보군. 나는 소래땅 신천지에 묻혀있는 하정승이라고 하오. 제발 놀라지 마시게나. 부탁이 있어 온 것뿐이니. 장군은 온몸이 오싹오싹해졌습니다.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영의정 어른이었어요. 장군은 덜덜 떨며 귀신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데 무덤가에 바람막이 소나무를 자꾸 베어간다고 하니 꼭 좀 막아주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탁을 하려고 오기만 하면 원님들이 놀라서 죽어버리니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는 거였죠. 장군은 날이 밝는 대로 무덤을 찾아가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아랫사람들은 새 원님도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지런히 장사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군이 방문을 열었죠.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우렁찬 호령 소리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이 주르르 달려가자 장군은 귀신이 말한 곳에 가보자고 일렀죠. 그렇게 장군은 아랫사람들을 주르르 거느리고 영의정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무덤가에 소나무가 마구 베어져 있었어요. 장군은 온 마을을 뒤져 범인을 잡아 가두었죠. 그리고 더 좋은 소나무를 잔뜩 옮겨다가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원님 방에 영의정 귀신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왕 김에 바둑이나 한 판 두자는 거예요.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재미가 났는지 귀신은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귀신과 밤을 새워 바둑을 두다 보니
장군은 젓가락처럼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이방이 그 연유를 묻자 장군은 하는 수 없이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방법을 알아보니 귀신은 복숭아를 싫어한다는 거였죠. 장군은 그날 밤 복숭아를 갖다 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다 말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주책이 없었네. 이제 다시는 자네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일이나 잘하시게. 귀신은 그동안 자기 때문에 장군이 잠도 못 잤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그 뒤로 장군은 영의정의 무덤도 잘 보살피고 부평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원님이 되었다네요. 이야기 4. 신기한 맷돌.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동생과 욕심 많은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형은 부자였지만 인색하고 심술궂었습니다. 섣달 금음이 다가왔지만 동생네 집은 떡을 해먹을 쌀 한 톨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울자 동생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발 쌀 한 대빵만 빌려주십시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은 냉정하게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이 게으름뱅이야. 네 식구 먹을 것은 네가 벌어야지. 썩 꺼져라. 동생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힘없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나 그의 딱한 사정을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산신령은 동생에게 작은 맷돌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술 맷돌이니라. 왼쪽으로 돌리며 원하는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멈춘다네. 이것으로 쌀을 얻어 떡을 해 먹도록 하거라. 동생은 반신반의하며 맷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맷돌을 마루에 놓고 왼쪽으로 돌리며 조심스럽게 외쳤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쌀 나와라.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맷돌 주둥이에서 하얀 쌀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기뻐하며 오른쪽으로 맷돌을 돌려 멈추게 했습니다. 동생네 가족은 그 쌀로 떡도 해 먹고 밥도 지어 먹으며 행복한 섣달 금음을 보냈습니다. 요술 맷돌 덕분에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형은 동생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집에 쳐들어가 맷돌의 비밀을 캐물었고 착한 동생은 형에게 요술 맷돌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요술 맷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는 이 맷돌만 있으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맷돌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혼자 부귀영화를 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그는 맷돌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낼까? 금은보화? 아니야. 지금은 소금이 귀하니 소금을 만들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는 배 한가운데에 맷돌을 놓고 왼쪽으로 돌리며 외쳤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소금 나와라. 아주 많이 나와라.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눈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순식간에 배에 가득 쌓였습니다. 형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는 점점 소금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형은
맷돌을 멈추려고 했지만 멈추는 주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맷돌을 얻는 방법만 들었지 멈추는 방법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멈춰라, 그만! 멈추란 말이다! 그는 소리치며 맷돌을 발로 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배는 소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꾸르륵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욕심쟁이 형도 요술 맷돌도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가라앉은 요술 맷돌은 멈추는 주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2.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The bird with a 5-foot tail and a 5-foot beak. 옛날 깊은 산속에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산후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갓난 아들을 품에 안고 막막함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새는 꽁진닷발 약 1.5m이나 되고 주둥이 또한 닷발이나 되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을 키워주겠소. 대신 아이가 자라면 나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나무꾼은 당장 아들을 살리는 것이 급했기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는 갓난아기를 주둥이로 물어 커다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무꾼은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셋이나 더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첫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꿈에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 아들을 찾고 싶으냐? 그렇다면 동쪽으로 100리를 가서 하늘을 닿을 듯한 바위를 찾아라. 그 바위 꼭대기에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의 동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불의 강, 얼음의 강, 가시의 강을 건너야 할 것이니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나무꾼은 새 아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님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는 식량을 챙겨 길을 떠났지만 뜨거운 불의 강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얼음의 강 앞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마침내 막내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불의 강을 건너기 위해 큰 물통을 준비했고 얼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 소못을, 가시의 강을 건너기 위해 가죽신을 준비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늘에 닿을 듯한 바위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새의 바위는 너무나 미끄럽고 가팔라 도저히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막막해하고 있을 때 수많은 개미떼가 나타나 그의 발밑에 흙을 쌓아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미들의 도움으로 바위 꼭대기에 오른 막내 아들은 마침내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둥지 안에는 늠름한 청년이 된 그의 형이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꽁지닷발, 주둥이닷발 새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타이 막내 아들이 형을 깨우려 하자 새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이 아이의 동생이구나. 약속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나와 3가지 내기에서 이겨야 한다. 첫 번째 내기는 둥지 안에 있는 수많은 알 중에서 진짜 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느 것이 진짜 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특정 알 위에 앉아 맴돌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알을 골랐고 정답이었습니다. 프로젝토스 내기는 똑같이 생긴 2명의 처녀 중 진짜 공주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새가 변신한 가짜 공주였습니다.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와 한 처녀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벌이 앉은 처녀를 골랐고 그녀가 진짜 공주였습니다. 마하프즈 내기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막내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잠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잠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니마이스트는 막내 아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녀는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옥황상제의 보물을 훔친 채로 벌을 받아 흉측한 새로 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녀는 아름다운 본 모습으로 돌아와 그동안 정성껏 키운 나무꾼의 아들과 혼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무꾼의 첫째 아들은 아리따운 아내와 함께 동생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그 후 온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5. 한석봉과 어머니. 조선시대에 한석봉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글씨 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명필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먼 곳에 있는 절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석봉아, 10년 동안 오직 글씨 공부에만 전념해야 한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집을 찾아와서는 안 된다. 한석봉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절로 들어가 밤낮으로 글씨 연습에만 매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쯤 지났을 때 한석봉은 자신의 글씨 솜씨가 이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10년의 약속을 어기고 몰래 절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도착한 아들을 본 어머니는 기뻐하기보다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10년을 채우지 않고 어찌할 돌아왔느냐? 한석봉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글씨는 천하제일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자만심을 꺾고 더 큰 가르침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실력을 겨루어 보자. 나는 불을 끈방에서 떡을 썰 테니 너는 옆에서 글씨를 써보아라. 아침이 되어 날이 밝으면 누구의 솜씨가 더 나은지 확인해 보자. 한석봉은 어머니가 글씨도 모르는 분인데 떡 써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우스웠지만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서걱서걱 떡을 썰기 시작했고 한석봉은 옆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붓을 들어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어머니는 방에 불을 켰습니다. 모자는 각자의 결과물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썬 떡은 마치 자로 잰 듯 하나같이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고 가지런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이 만들어낸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모자지만 한석봉이 쓴 글씨는 삐뚤빼뚤, 크기도 제각각이라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쓴 글씨는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한석봉은 자신의 실력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석봉아, 진정한 경지란 끊임없는 노력과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란다. 너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아직 자만심에 가득 차 있구나. 다시 산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공부에 정진하거라. 한석봉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길로 다시 절로 돌아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10년을 채운 뒤 조선 최고의 명필가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이야기 6. 타시 영감과 콩이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은 팥농사를 지어 파시 영감이라 불렸고 다른 영감은 콩농사를 지어 콩이 영감이라 불렸습니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다투었고 서로 자기네 팥과 콩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지혜로운 노인이 두 사람을 화해시킬 꾀를 냈습니다. 그는 두 영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팥과 콩이 그리 대단하다면 한번 하늘의 제물로 바쳐 옥황상제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옥황상제께서 더 낫다고 하시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두 영감은 좋은 생각이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장 잘 익은 팥과 콩을 한 자루씩 짊어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 문 앞에서 옥황상제를 만난 두 영감은 서로 자기 것을 먼저 맛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옥황상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정성이 갸륵하구나. 하지만 맛을 보기 전에 너희의 재주를 먼저 시험해 보아야겠다. 저기 저 구름밭에 각자 팥과 콩을 심어보아라. 더 빨리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성미가 급한 파시 영감은 서둘러 구름밭에 팥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밭에 물을 주고 빨리 자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구름밭은 물을 주면 물이 아래로 다 빠져버리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팥은 싹도 틔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콩이 영감은 느긋했습니다. 그는 구름밭에 콩을 심기 전에 먼저 밭에 솜을 푹신하게 깔았습니다. 솜이 물을 머금어 밭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었고 콩은 금세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나 탐스러운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진 파시 영감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옥황상제는 두 번째 시험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가 가져온 팥과 콩으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더 맛있는 떡을 만드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파시 영감은 또다시 서둘러 팥을 삶아 떡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찧어도 팥이 곱게 으깨지지 않아 떡이 거칠고 맛이 없었습니다. 반면 콩이 영감은 콩을 삶기 전에 먼저 맷돌에 콩을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쪄서 떡을 만들자 떡은 아주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패배한 파시 영감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성급함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황상제는 두 영감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아라, 팥과 콩은 각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키우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이 다른 법이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느니라. 너희 둘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힘을 합친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팥콩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두 영감은 옥황상제의 가르침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내려와 서로에게 사과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 팥과 콩 농사를 지으며 사이좋게 지냈고 가끔은 팥과 콩을 섞어 맛있는 떡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7. 신선이 된 총각. 옛날 어느 가난한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 그는 커다란 복숭아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나무에는 주먹만한 복숭아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지엠 총각은 허겁지겁 복숭아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피로가 싹 가시고 몸에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께도 이 신기한 복숭아를 맛보여 드리고 싶어 가장 큰 복숭아를 하나 따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총각의 어머니는 이 귀한 것을 어찌 나 혼자 먹겠느냐며 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총각은 어머니 먼저 드셔야지요 라며 어머니께 권했습니다. 모자는 서로에게 양보하며 복숭아를 밀고 당기다가 그만 실수로 복숭아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극히 그런데 복숭아가 땅에 닿는 순간 그 씨앗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더니 하늘을 향해 끝없이 뻗어 올라갔습니다. 총각은 호기심이 생겨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줄기는 구름을 뚫고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온통 하얀 구슬로 만들어진 궁궐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선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넋을 잃고 신선들의 바둑 두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한 신선이 총각에게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총각이 그 술을 받아 마시자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총각은 문득 땅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신선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복숭아 줄기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의 모습도 전혀 낯설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어릴 적에 들었던 아주 먼 옛날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은 복숭아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소. 그제야 총각은 깨달았습니다. 신선 세계에서의 잠깐이 인간 세상에서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도 친구들도 그가 알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허망함과 슬픔에 잠겨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복숭아 줄기가 있던 곳으로 가보았지만 줄기는 이미 썩어 없어진 뒤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총각은 인간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깨닫고 신선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았고 마침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바둑을 두던 신선들과 재회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8. 황새와 조개. 어느 맑은 날 강가에서 커다란 조개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가 고팠던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갯살을 쪼아 먹으려 했습니다. 황새가 날카로운 부리를 조갯살에 박는 순간 깜짝 놀란 조개가 탁 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황새의 부리는 조개 껍데기 사이에 단단히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새는 화가 나고 소리쳤습니다. 이 조개야, 오늘과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바짝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이 황새야, 내가 오늘도 내일도 입을 열지 않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두 짐승은 서로 자신의 힘만 믿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황새는 부리를 빼내려 버둥거렸고 조개는 더욱더 껍데기를 꽉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어부가 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부리가 낀 채 버둥거리는 황새와 그 부리를 꽉 물고 있는 조개. 어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사냥감은 없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두 마리를 다 잡게 생겼구나. 어부는 웃으며 다가가
싸우느라 정신없는 조개와 황새를 아주 손쉽게 함께 망태기에 담아버렸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다투다가 결국 둘 다 아무 상관없는 제3자에게 큰 이익만 안겨준 꼴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쓸데없는 다툼으로 양쪽 모두가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상황을 가리켜 어부지리, 즉 어부의 이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9. 금강산 호랑이. 옛날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온산의 짐승들을 다스리는 늙고 지혜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위엄이 있었지만 결코 약한 짐승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아 모든 짐승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호랑이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산속의 모든 짐승들이 귀한 선물을 들고 호랑이를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곰은 달콤한 꿀단지를, 사슴은 귀한 녹용을, 멧돼지는 잘 익은 도토리를 가져왔습니다. 먹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 멀리서 토끼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토끼는 빈손이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토끼를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건방진 놈, 감히 산의 왕이신 호랑이님의 생신잔치에 빈손으로 오다니. 호랑이가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야, 너는 어찌하여 빈손으로 왔느냐? 토끼는 숨을 고르고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저는 오늘 호랑이님께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 빈손으로 왔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의아해하며 토끼를 쳐다보았습니다. 토끼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선물은 바로 이 금강산 전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산과 맑은 시냇물, 푸른 숲과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바로 호랑이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호랑이님께서 늘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려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선물보다 이 평화로운 왕국 그 자체를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끼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다른 짐승들 역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토끼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의타,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구나. 너의 지혜가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든다. 그 후 호랑이는 토끼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로 삼아 산을 다스리는데 그의 지혜를 빌렸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금강산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야기 10. 며느릿감 고르기.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아들의 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쁘고 집안 좋은 처녀보다는 현명하고 마음씨고운 며느리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며느릿감을 시험해볼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며남은 마을의 처녀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처녀들에게 찐 콩을 한 접시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 콩을 맛있게 먹어보거라. 하지만 껍질은 마당에 버리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잘 처리해야 한다. 메가른 처녀들은 콩을 맛있게 먹고는 콩껍질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슬쩍 버리거나 치마폭에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난한 집의 처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콩을 먹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온 작은 주머니에 콩껍질을 하나하나 정성껏 모았습니다. 맨차가 끝난 후 영감은 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콩껍질은 어찌하였느냐? 처녀들은 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 처녀만이 앞으로 나와 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콩껍질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이야기 11. 오누이와 호랑이떡. 다뇨바르 외딴 집의 한 어머니가 오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웃마을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어머니는 맛있는 떡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고 위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떡을 하나씩 던져주었습니다. 마지막 고개에서 떡이 다 떨어지자 호랑이는 결국 어머니를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오누이는 손을 보여달라고 했고 호랑이가 털복순이 손을 내밀자 깜짝 놀라 뒷문으로 도망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쫓아 올라왔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누이는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민한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했지만 하늘에서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 줄이 끊어져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수줄기가 붉은 것은 그때 호랑이가 흘린 피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님과 달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해님이, 동생이 달님이 되었지만 밤을 무서워하는 동생을 위해 오빠가 자리를 바꾸어 달님이 되었고 동생이 해님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12. 말하는 자라. 어느 날 한 어부가 강에서 아주 크고 신기하게 생긴 자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라를 시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며 기뻐했습니다. 어부가 자라를 망태기에 담아 집으로 돌아가는데 망태기 속에서 자라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용궁에 있는 귀한 보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놀랐지만 욕심이 생겨 자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라는 어부에게 사흘 뒤에 다시 이곳으로 오면 보물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 어부가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자라가 입에 작은 구슬 3개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구슬입니다. 첫 번째 구슬을 깨뜨리면 웅장한 기와집이 생겨나고 두 번째 구슬을 깨뜨리면 온갖 귀한 살림살이가 나타나며 세 번째 구슬을 깨뜨리면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